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자 첫 여성 재무부 장관이 될 제닛 옐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가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거침없이 새로운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월가에서는 옐런 신조어를 잘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옐런 발언 하나하나를 열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 인사청문회에서 옐런 발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를 주시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증시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배경화면 보시면 이렇게 오늘 그 월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바이든 미국 시간으로 바이든 그 대통령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네. 취임식 있고 그다음에 경제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에 있는 제닛 옐런 이러고 여기도 홍남기 부총리를 여기 뒤쪽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얘기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렇게 웃음 띤 얼굴이 되고 또 같은 그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홍 부총리가 이렇게 제가 얼굴을 걸었는데요. 사실 이 배경 화면이 그대로 뉴욕 증시에 또 위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역시 3대 주가는 바이든과 앨런, 특히 앨런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전부 앨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앨런인데요. 역시 막 이렇게 재무장관 취임했을 때는 이분의 텍스 마닝 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앨런의 신조어가 지금 막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식적인 이렇게 그 경제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 여러분한테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냥 신조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American Rescue Plan 해가지고 ARP 계획이죠. 이게 큰 그림사 있다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그 자료들이 이렇게 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요 Act B 이런 여기는 잘 아실 거로 Big Act 내지는 Act B 해서 크게 행동하라 이런 쪽은 이렇게 다들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용어가 다운 페이먼트에서 요게 인베질먼트 착취와 다운 페이먼트와 관련된 요 얘기 관련해서 다운 페이먼트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equitable growth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공정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온정적 자본주의, 오바마 정부 때 온정적 자본주의 해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본다 이렇게 보면 구조한다, 크게 행동한다, 다운 페이먼트, 계약금이다. 국민의 이렇게 세금을 댔으면 반드시 나중에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이라는 게. 네. 근데 트럼프 것처럼 인베질먼트면 국내 세금을 증세해서 착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이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이퀴티업을 그로서 온정적이다 하다 보니까 월가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3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앨런 이펙트, 앨런 효과, 앨런 신드롬, 앨런에 대한 신드롬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앨런 독트린 이런 것이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앨런 이렇게 재무장관의 신조와 함께 사실 시장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에 그게 주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옐런의 신조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옐런 신조어를 공부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만큼 이제 현안들이 많고 또 지금의 그 현안들이 종전 방식대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용어의 하나하나 뜻을 갖고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임하고 다른 재테크에 임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하는데 당면한 문제가 뭘까 하는 측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이렇게 건국 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건국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그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트럼프의 저주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이 개인적으로 정치꾼 파퓰리스트가 미국의 모든 것을 짓밟아 놓으니까 결국은 민주주의, 미국의 상징인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그다음에 월가의 자본주의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분리시켰다. 이러다 보니까 남북 전쟁 시절에 남과 북이 서로 갈려져 있던 지금의 트럼프와 바이든 국가에 이분돼 있을 때 그걸 통합하는 이러한 그 유명한 그 국민을 위한 이거 링컨 대통령의 미 정치적인 과제와 그다음에 지금의 그 코로나에 빠졌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내는 이렇게 그 경제 구조 플랜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남북 정쟁 때 링컨 대통령의 취임할 당시의 과제와 그다음에 1930년대에 대공황 당시에 이걸 풀어내야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 플랜이 필요한 거죠. 빅 액트, 빅 플랜, 레스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난제를 갖고 있는 세부적인 보면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문제죠. 네. 근데 여기에 제닛 앨런이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방역 백신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코로나 문제를 치우는데 이건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통치행위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할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표현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치행위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스크 쓰는다든가 방역 백신에 거의 반강제성을 띌 만큼 다른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강조를 헐거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컨트롤 입장에서는 경제 내부적 문제를 취해야죠. 일단 코로나에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이크다에서 굉장히 불안한 이런 경기를 좀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으로 시장에 남겨놓으면 그대로 성장이 굴러가게끔 하는 쪽으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 하는 것이 사실 그 재정 정책 경제 컨트롤의 큰 그림이고요.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하시 잠리스를 거립해서 지금 증강현 시대 이렇게 사실 그 디지털 컨택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요. 기계에 대해서 IT 시대에서 많이 그 맹신해가지고 사람이 뒷전에 가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용이 문제가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왜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분리시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질적으로 기업 간이든 계층 간이든 K자 구조, 빈직분 부익비 현상 이거 풀어내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죠. 물론 재무장관이지만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페드가 코로나의 이렇게 상황을 아직 무제한 통화하다 보니까 지금 증시 거품이라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것도 통화정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 컨트롤이고 재정정책도 통화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바리스 믹스를 해야 됩니다. 정책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막 재무장관 건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지금 현안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시절에 남북의 이렇게 분리 문제, 민주주의의 붕괴 문제, 그다음에 대공업 문제 이런 것을 풀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정책 가지고 소위 이렇게 당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미국을 다시 구제하자, 네. 미국을 다시 찾자. 자, 미국의 상징인 민주주의를 다시 찾고 경제 측면에서 시장 경제 찾고 월가의 자본주의도 다시 찾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민을 다시 한번 화합과 통합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들이 큰 빅그림, 빅픽처가 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audacious 피보팅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담하게 피보팅, 중심축을 이동한다. 규범과 규례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audacious 피보팅과 똑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대담하게 중심축까지 이동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하는 게 과거에 말을 잘못했으면 그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 편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내 말을 변명하기 위한 이런 쪽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다. 지금은 어차피 환경이 과거 이론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틀린 부분이 이렇게 실수가 되는 부분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과감하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면 그게 뭐냐. 오히려 경제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더 박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그거를 그 디펜스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변명되면 이거는 아주 나쁜 행위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했었던 대규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이름 역시도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명명 지어졌었는데 그와 함께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모든 위기들 사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사실 그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인물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많이 부각된 게 금융위기 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거든요. 왜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만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이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예일 대학에 속해 있는 경제 정책의 그 맥을 이어진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건 비할 수 없습니다는 서강학파라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일 그 대학에 속해 있는 거시경제 이렇게 그 정책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된다.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가 확실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를 당했던 버락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난제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위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이라든가 미국의 경제정책 총괄을 이어시기 위해서는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 1960년대에 그때까지 전후 최장의 경제형을 소위 케너드 존슨의 경제형을 이끌었던 분들이 바로 예일대 거시경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료가 됐던 사람이 대부분 다 제자들이 제임스 토빈의 제자들인데요. 아마 제임스 토빈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증시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죠? Q 레이쇼에 했던 분입니다. 요분이 이제 제자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유명하신 노벨 경제학 스타이신 아서 오쿤. 요건 오쿤의 법칙이다. GDP 갭이다 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으신 분입니다. 로버트 솔로 모델이라 해서 사실 솔로 모델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양적인 것과 질적 문제에서 로버트 솔로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요. 케너스 에러 교수는 러닝 바이 도닝 학습 효과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케너디와 존슨 시대 때 경제정책의 설계를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특수도 겹치긴 했습니다는 케너디 이 존슨의 60년대 전후 최장의 경기 호황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70년대에는 노드웨스라든가 로버트 실러 이분 많이 굉장히 익숙하신 용어죠. 아주 젊었을 때. 그래서 1990년대에도 이번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후 최장 전에 사실 전후 최장의 경기를 1990년대 아버지 부시 시절과 빌 클린턴 시절에 1990년대였거든요. 이걸 만드신 분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금에 보면 예일 경제 패러다임에 사실 두 가지 주체대가 있죠. 하나는 학파적인 측면에서는 예일대에 속해 있는 예일대에서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사실 제닛 옐런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적인 측면에서 블랙홀 사람,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블랙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근데 블랙홀은 블랙록 말씀하시는 거죠? 블랙록은 사실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일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집이라는. 그래서 대체로 블랙록이 자산운용사의 블랙록이 지금 경제정책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근거로 이렇게 처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긴 하겠지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맡을 중요한 책무는 재정정책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재정정책이 되겠죠. 재정정책의 큰 목표 보면 코로나 사태 극복, 그다음에 재정 지출, 그리고 재정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big act big 이렇게 하니까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 이렇게 있습니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반드시 재정의 건전을 도모한다 하는 것이 제닛 옐런의 사실 재정 정책의 골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기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Act Big Big Act 해서 크게 쓰겠다 하는 얘기죠. 이제 논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채무를 빌릴 때는 아무래도 이자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좀 우리 그 전 앵커도 경제학의 식견이 높으니까 자 아무리 빌려 쓰더라도 사실 그 비용보다도 성장이 높아진다. 기대 성장이 높아진다면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동학개미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비투 영투냐?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그걸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돈이 없어서 빌려 쓰는 게 금리가 저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하면 기대 투자 수익률이 이거보다 몇십 배 나온다. 그러면 젊은 스마트 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할까? 아니 그냥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왜 이게 사실 투기로 여겨야 숫자로 보면 됩니까? 그게 맞죠. 숫자로 보고 네. 당연히 그 경제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그렇죠. 거죠.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이론 백그라운드로 하면 또 이재열 청재가 만약에 이 경제학 교수를 한다면 서울대 가서 경제학 교수를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 영투 문제는 익스펙테이션 시카고 학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률이 자 지금 돈을 빌리는 금리가 저금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끌당하느냐? 지금 재정 준칙이 필요하느냐? 위기 상황인데 금리는 낮춰놨다. 왜 금리 낮춰놨느냐? 빌려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 돈 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적인 성장률이 사실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때는 사실 그 국가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다소 위험 수위가 벗어나더라도 자 지금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저거 지키겠다고 안 빌렸으면 재정 건전하지기 위해서 안 빌렸으면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나대를 저는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재정의 준칙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전부 쓰겠느냐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다면 자 증세와 문제 있죠. 저기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되면 이 소득세라든가 이런 측면은 전부 누진적구자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면 소득세율은 경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세율이 증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스로레퍼의 레퍼 커브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되면 자 증세가 성장률보다 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초기 단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막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제롬 파월이 썼던 평균 물가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요거 이제 굳이 얘기하면 평균 재정 준칙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물가제는 시청자 여러분이 눈이 익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자 물가가 목표제가 2% 되면 네. 지금까지는 물가가 낮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되고 과거 모니터리 시스템 이것처럼 물가가 올랐다고 목표에서 바로 오토매틱 룰에 해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거꾸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까지는 물가가 목표보다 낮으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닛 옐런은 재무장관을 그 페드 의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는 자 쓴다. 근데 일정한 내가 기간 동안에 이거 동안에 나중에는 뭐냐? 나중에는 자 지금 쓰지만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만 나중에 경제가 되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면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의 목표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적으로. 그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 정책만 가지고는 미국 경제가 너무 트럼프의 저주 때문에 무너져 있으니까 이 정책뿐만 아니라 제3의 정책 섹터에 해당되는 사실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도록 예를 들어서 현 정부 입장은 증세 재정 지출에 정치적 목적으로 해 지원금만 줘. 그러면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재정이라는 건 다운워드, 리지어티, 하반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전 앵커께서 요즘 그 전 앵커가 뭐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이렇게 파도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 이봉구 사장께서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 보너스 줄 때는 좋죠. 네. 근데요, 다음에 보너스를 줄 때는요,
그게 하방 경직성이 돼서 이번에 10,000원 줬는데 다번에 10,000원 줘. 절대 이범구 사장님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의 기대 수준이 하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10,000원보다도 다음에 이렇게 보너스 줄 때는 10만 원 줘야 이범구 사장님 얼굴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재정입니다.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지출 할 때는 지출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의 항목을 줄인다. 예를 들어서 페이거 정책 것처럼 자, 빌 클린턴이 민주당급에 시절했던 겁니다. 자, 똑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쪽은 자,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공무원 기관 운영 경비는 싹둑 줄이면 이걸 일반 경직성 항목이라 합니다. 일반 경직. 이거 줄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뭔가에서 바이든 정부에 되면은 인프라 같은 이와 관련된 상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투자성 경비에서는 계속 그건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에서 줄여. 그다음에 사실상 투자성 경비는 느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가지 않습니까? 페이 지불해라. 네. 어떻게 공무원 봉급 줄여. 기관 줄여. 기업 경비요. 그리고 자, 인프라 것처럼 훨씬 많이 얘기하는 백워드 포워드 링케이지 전후방 감면 효과가 크든 이쪽으로 지출 항목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출이 증대할수록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겠죠. 자, 근데 현 정부는 공무원 수 늘어났죠. 기관 왜 이렇게 무슨 구청들 저 건물이 가장 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왜 어떻습니까? 국민들 지금 증세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 이런 것을 써서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액트 빅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옐런이 현대화폐론자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국내 언론에서 빅 액트에서 빈대서 써라. 재정 적자 국가 채무 개의치 마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이론은 현대화폐 이론, 네.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랑 거의 비슷하죠. MMT죠. MMT죠. 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MMT 같은 경우는 아마 트럼프 정부 시절에 잘 아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부유세를 주장하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연대돼서 나왔던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닛 옐런이 초기에 코로나 시절에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빅 액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MT 논란이죠. 네. 지금 이제 전에 거 말씀대로 현대화폐론자가 아니냐 제닛 옐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저금리에 의해서 4.3에서 0.8%. 이게 그냥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MMT 애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자 5분의 1로 금리가 줄었죠. 실질 금리가. 그러면 자 MMT에서는 부채는 5배 이상 끌어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 우리가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금리가 10%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 1%다 하면 연간 이자가 1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1% 떨어지면 1,000만 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1억이 되기 위해선 자, 1,000만 원 떨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1억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100억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논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똑같은 구조죠. 여기도 정부의 차입금리보다 성장률을 높이면 자 부채를 조달해서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차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좀 국내 언론 기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액트는 다운 페이먼트와 인베즈먼트의 차이다. 그러면 다운 페이먼트와 인베즈먼트의 차이는 어떤지 하면 다이먼 계약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돌려주지 않습니까? 증세하면 뭡니까? 증세에 책임 있는 겁니다.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책임 있는 겁니다. 국민한테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럼 증세하면 국민에 돌려줘야죠. 어떻게 돌려줘? 나중에 뭐냐? 나중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돼서 후손 세대에 증세해가지고 현세에 써가지고 후손 세대에 왜 이렇게 빚을 지게 합니까? 내 자식들한테 왜 불려줍니까? 현 정부가 잘못해서 현 세대가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운 페이먼트, 빅 액트일 때 다운 페이먼트라는 것을 제네럴이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화폐론자는 어떠냐? 인베질먼트라는 의미입니다. 증세해서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되돌려는 안 됩니다. 이게 차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물가지라든가 평균 재정 준칙 안정 목표제 이걸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바이든과 이렇게 그 앨런이 샌더슨이 이제 이렇게 버니 샌더스 말하시는 버니 거죠? 샌더스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과 이렇게 경선에서 참 이게 대승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샌더슨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합리적이거든요. 사회주의 합리적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민주당의 맥을 같이 하는 사람부터 K지향 구조에서 사회주의 이런 색채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상태에서 지금 바이든이 샌더슨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인사 구성에서 샌더스와 관련된 사람이 많이 수용되면서 네. 이렇게 경제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익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옐런 재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던 만큼 옐런 신조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조어가 바로 equitable growth입니다. 월가에서는 다른 용어보다도 이 신조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퀴터블 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정한 성장, 네. 공정 성장 이렇게 번역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온정적인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적당하지 않게 학자들이 이렇게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나중에 이게 사실상 그 이렇게 정확한 용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요 구조에서 보면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뭔가에서 아주 투기적 속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금리가 재발될 소지가 있죠. 그다음에 K자 구조가 되면 지금처럼 돈이 풀린 상태에서 보면 K자 구조를 사실 돈 흐름이 자본이 축적한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재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 질적인 구조에서 코로나 때 더 심화된 K자형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돈을 공정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과거에 그 금리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나왔던 도드 프랭크법 아시죠? 트럼프 정부 때는 여지없이 지었는데요. 미국의 단일금리법이라는 2008년 금리에 또다시 미국이 위기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위기방지법 도드 프랭크법의 골자가 바로 이퀴터블 그로스 온정적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도 아시죠? 일단 프롬프트 레이팅 자본을 많이 금융사가 자본을 많이 증식해서 코로나 사태 주가가 올라갈 때 프롬프트 트레이딩 하면 굉장히 뭐냐 그것이 금융사의 실적이냐 반드시 금융사의 실적만은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런 것을 규제하겠다는 문제입니다.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몰코를 확대시키겠다 하는 문제죠. 레버리지 투자 비율을 자 내가 전앵커의 돈을 사실 그 1억 원을 빌려서 1억 원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게 뭐냐 10배, 100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실상 뭐냐 금융사를 보면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딜레버리지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금리가 발생하면 거기에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중하위 계층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그게 큰 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인과 관련된 사람이 너무 객기를 부리지 말라 하는 레버리지 투자. 지금의 비트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자 공매도 왜 논란이 됩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허용하고 개인은 안 하니까 이 평평한 운동장이 돼야 되는데 운동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공매도에 의해서 이익되고 개인들이 뭐냐 개인들이 해서 이익된 건 어제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매도 해가지고 뭐냐 재개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본 공시무도 자 일반적인 금융사는 아주 공시의무를 엄격하고 행동주 헤지펀드는 공시의무를 제거시킨다면 레벨 플레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 플레잉 표 요즘 많이 나오죠.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퀴터블 그로스라는 용어는 과거 금리기 방지차원에서 오바마 때 자 과거에 미국의 금리위기를 발생시켰던 것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카지노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 먹고 돈 내기 이렇게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서프라임 같은 금리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피해는 누가 갔습니까?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자 미국의 주급 상태에서 돈을 오면 돈 못 빚내 바로 홈리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마찬가지로 전부 미국 국민들의 하위 계층들이 피해가 됐지 않습니까? 끌어안아야 되지 않느냐? 화학과 통합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에는 화학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 문제에 그걸 안아줘야 어떻게 하냐? 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자본주의, 지금 코로나 사태에 돈 먹고 돈냐 이런 각도에서 카지노 자본주의가 기승 부리고 일부 행동주의 헤지 펀드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뭔가 파고드는 이런 시대에서 그거냐? 우리나라의 강성부 펀드라든가 뭔가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이렇게 해당되는 여기에 파고드는 이런 거 좀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바로 온정적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퀴리버 그로스를 저희가 처음 전해드렸기 때문에 온전적 자본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해드렸지만 향후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통용되는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요건 이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환율 정책이죠. 그리고 무역 정책도 USD를 함께 같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중국과 관련돼서도 그 매가 이렇게 독수리가 사실 까마귀, 트럼프는 까마귀야 까마귀 이렇게 했는데 이 독수리가 까마귀 하는 식으로 가장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겠다 하는 입장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오늘 대중정책에서는 그대로 나왔고요. 중국이 가장 위험한, 가장 무서워하는 곳을 건드리겠다 하는 것이 앨런의 입장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 앨런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달러를 사놓으셔서 개인들의 달러 예금 잔고가 지금 178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어도 다른 투자 수단만큼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달러 약세 문제를 이렇게 시장에 내두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돼서 과거마처럼 루빈 독트린과 같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달러를 강세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은 과거에 달러 사라 할 때 지금 가능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장에 맡기겠다. 네. 예전에 이 루빈 독트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 은행 PB들이 그동안 달러 강세되는 데서 약세되니까 그 디펜서기에서 다시 루빈 독트린 얘기하면서 달러 사려 했는데 지금 앨런이 뭐냐 시장에 맡겨놓겠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달러가 좀 자소부강을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일부 회장님들이 기축통화 간다 달러 사세요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 가치 많이 폭락합니다. 그렇게 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두 자릿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원달러니 올라갑니다. 1,080원에서 지금 1,100원대 이렇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경제권을 볼 때는 뭐 다른 태제수단, 예를 들어서 주식을 버리고 달러 사서 돈 벌 만큼 달러가 강세되지 않는다. 최근에 다시 여러 가지 혼란을 이렇게 틈타서 달러를 좀 다시 사놓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다른 재테크사 특히 주식과 지금 가장 부자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건 주식과 관련돼서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청문회를 끝낸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재무부 장관을 두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성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닛 옐런 시대의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은 선제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행국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좀 성급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다 익스펙트 기대 아닙니까? 바이든 정부가 막 그렇죠. 출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 주는 그 전행국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지만 그러나 월가는 기대를 하고 있다. 네. 그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앨런 이펙트, 그다음에 앨런 신드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 액트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늘 3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마찬가지로 자 바이든의 집권 기간 앞으로 4년 정도인데요. 4년.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고령 때문에 연임이 좀 이렇게 아마 명예롭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4년을 기근을 하겠습니다. 제네미스라든가 와튼스크레 제라미스 계열 시장가 그다음에 이론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집권 기간에 5만 달러 5만 지수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 5만 포인트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제니 렐런의 페드 재임 기간에 이게 뭐냐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재무장관을 맡고 있습니다는 파월 회장과 이렇게 꿍짝이 잘 맞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대인데요. 여기에 1.6% 하면 4만 8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 러셀 지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까 온정적 자본주의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중하위 계층이지 않습니까? 이거 화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보다도 바이든 정부 출범, 바이든이 당선 직후에 지금까지 러셀 지수 중소득 같은 지수가 많이 올라간 또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의 미국의 요인에서
시장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맛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기적인 측면에서 달러를 다시 사가지고 다른 가장 문제가 되는 주식 문제가처럼 이렇게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소 시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해서 자, 이 부회장에 이렇게 통해서 삼성은 많은 위기 때 내부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그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삼성전자의 내부 결산이 잘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이 어제 삼성전자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다시 사서 우리 주가가 그렇죠.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 심각성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 전체적인 측면, 이 정책 단계 꼭 얘기하겠습니다. 법관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왜 법관을 안 쳐놓느냐? 법관이 법대로 한다면, 허용을 한다면 인공지능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왜 법관을 안 쳐놓느냐? 훌륭한 법관을 안 쳐놓느냐? 한국 경제라든가 뭔가 이거 생각해서 내가 판결을 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현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훌륭한 법관이 정성적 판단해가지고 법관을 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법관들이 법대로만 하지 말고 글로벌 감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국 경제 이끌어 삼성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삼성전자 내부 갈등을 극복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 이미지라든가 이런 만약 악순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부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잘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극복해 나갑니다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구속에 대해서 법적 구성에 대해서 현 정부를 옹호해서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더 크게 한국 경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동학개미 입장에서 가장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옐런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